지금부터 제 3차 PSC 오픈 이노베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술혁신센터장 차범진입니다. 지금부터 제 3차 PSC 오픈 이노베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미국의 루즈벨트 교량의 손상 사례와 멕시코 지하철 12호선 고가교의 붕괴 사례에 대해 우리 공단 김상하 차장이 공유한 후 루즈벨트 교량의 보수 사항에 대한 간단한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사례는 우리가 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 프리캐스트 세그멘탈 공법의 교량이며, 멕시코 사례는 전형적인 붕괴 유발 부재의 사례라 우리나라 시설물 관리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부에서는 그간 우리 공단에서 수행하여 온 외부 텐던 교량 파단 시나리오 구축 및 보강 방안에 대하여 서경대학교 김지상 교수님과 코비코리아 홍정모 전무님께서 발제해 주신 후 토론 시간을 갖겠으며, 끝으로 이사장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부 토론 시간에는 지금까지 하는 조금 다른 방식의 토론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실시간 의견 공유와 피드백이 가능한 슬라이도 앱을 활용하여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으로 줌 채팅창에 접속 링크를 공유해 놓았으니 해당 주소로 접속 후 질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2016년 2월 정릉천 고가교의 외부 텐던 파단을 계기로 4년여에 걸쳐 외부 텐던 학술 용역을 2차례에 걸쳐 시행하였습니다. 정릉천 고가교의 외부 텐던 파단 시 국내 최초의 사례여서 내부 순환로 전면 교통 통제나 가설 벤트 등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율 확보를 위한 파단 시나리오를 구축하였으며, 본 오픈 이노베이션을 외부 텐던 학술 용역의 성과에 대해 공유하는 첫 번째 자리입니다. 이것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의 개최 개요 설명을 마치고 이후 패널 소개 및 오픈 이노베이션 진행은 한국교량 및 구조공학회의 김호경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 기술력센터 김상화 차장입니다. 지금부터 지난해 발생한 미국 루즈벨트 교량의 PSC 박스 거도교 손상과 지난 5월 초 발생한 멕시코 메트로 12호선 고가교 붕괴에 대해서 우리 공단이 조사한 내용을 공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루즈벨트교는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스튜어트에 위치하고 있으며 준공은 1997년으로 약 23년 공용 중인 PSC 박스 거도교입니다. 가설 방식은 총 1112개의 세그먼트를 FCM 공법으로 가설하였으며 교량 연장은 3km의 상하행 분리교입니다. 2020년 6월에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남행교 PSC 박스 거도교 하부 플랜지에 균열 및 파손이 발견되었습니다. 손상 발견 후 FDOT에서는 후속 조치를 살펴보면 6월 16일 거도 균열을 발견하고 실시한 조사에서 부식 텐던을 확인하여 6월 18일에 교량 전면 통제에 들어가면서 지지 가설제도 설치하였습니다. 그 이후 텐던 파단을 확인하여 보수 보강 설계 및 공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5일 교통을 개방하였습니다. 2016년 정릉천 고가교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릉천 고가교의 외부 텐던 파단 시위와도 같은 절차로 조치가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2부에서 발제할 텐던 파단 시나리오가 있었다면 교통 통제나 지지 가설제 설치 시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고 판단이 됩니다. FDOT에서 발표한 균열 및 파손 원인은 누수에 의한 텐던 부식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사고 후 조치 사항입니다. 텐던 파단 검출을 위한 음향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고 플로리다주 전역 42개소에 대한 유사 교량을 점검하였지만 손상은 발견치 못하였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FDOT에 따르면 본 사고에 대한 최종 보고서는 2021년
올해 5월에 발표된다고 언론 보도가 되어서 우리 공단에서 이메일로 정확한 발표 날짜를 문의하였으나 아직 답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최종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발표되는 대로 저희가 추가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난 5월 초 교량 붕괴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멕시코 메트로 12호선 고가교 붕괴 건입니다. 멕시코 정부에서 직접 공유하거나 발표하는 공식적인 루트가 없어서 언론 기사와 인터넷 정보를 조사하여 보고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고가교는 2012년에 준공되어 아직 10년이 되지 않은 시설물로 하루 약 20만 명이 사용하고 유지관리 비용은 한화로 연간 약 68억 사용한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고 개요입니다. 사고 위치는 12호선 중 태종코역에서 올리보스역 사이 고가교로 지난 5월 3일에 발생하였습니다. 거도 손상으로 인한 교량 붕괴였으며 사망 약 20명, 부상 약 70명으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멕시코 당국에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에 있으며 노르웨이 엔지니어링 회사 DMV에 사고 원인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아래 입체도를 보시면서 해당 시설물의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단경간에 스틸 플레이트 거도교 2열 또는 3열로 콘크리트 바닥판과 콘크리트 교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더는 용접 이음으로 되어 있고요. 지점부가 헬프 조인트로 단면 변화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붕괴 전후 전경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거더가 2열에서 3열로 확폭되는 단면에서 파단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중앙에서부터 파단되는 걸 보셨을 텐데요. 그 붕괴 과정을 추정한 언론 기사 내용입니다. 기사에서는 거더 중앙부의 용접 이음부에서 파단이 일어났을 가능성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 교량의 이력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 봤는데요. 준공 후부터 바로 문제가 많이 있는 교량이었습니다. 12호선의 총 연장은 24km 중에서 고가교가 12km에 달하는데요. 준공 후 2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열차의 탈선 가능성이 감지되어서 안전 진단을 실시합니다. 그 결과 운영, 설계 및 유지 보수의 총체적 문제이고 열차의 중량에 의한 선로 손상에 더해서 41번 거더가에 약 20cm의 변형을 발견하여 이는 설계 오류라는 것을 진단하였고요. 다른 경관보다 17m나 길게 설계된 것이 원인으로 거더 보강 조치를 하였다고 조사되었습니다. 2015년까지 전반적인 보수를 거쳐서 그해 11월에 재개통을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2년 뒤 2017년 9월에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하여 다시 일부 구간의 운행이 중단됩니다. 교각에 구조적 결함이 발생하여서 교각 300개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하고 있고요. 또한 2014년에 문제가 되었던 41번 거더에 추가 변형이 발생되어 재보강을 하였고 69번 교각은 균열 및 받침 장치가 노출되어서 단면 보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3일 22시에 교량이 붕괴에 이르렀습니다. 본 교량의 구조적 특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교량은 단경간에 스틸 플레이트 거더 2열 그리고 용접 이음부가 있는 전형적인 무여유도 부재로 구조적으로 취약한 붕괴 유발 부재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붕괴 유발 부재란 부재의 파손으로 구조물 전체가 붕괴되는 부재로 아래와 같이 거더가 2열인 것은 하중 경로 여유도가 없다는 것이고 단경과는 구조적 여유도가 그리고 용접이음은 내적 여유도가 없다는 것으로 본 구조물이 구조적으로 아주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언론 보도에서 본 교량의 붕괴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콘크리트의 품질 불량에 따른 콘크리트 바닥판의 압축 파손 가능성, 그리고 다음은 용접 품질 불량에 따른 강거더의 인장 파손, 그리고 강거더의 피로 또는 좌골, 그리고 거더 담보 헬프 조인트의 파손 또는 낙교 등이 보도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제 추측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멕시코 당국에서 정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어 향후 지속 모니터링 후 보고 드릴 예정이고요. 본건에 앞서서 붕괴된 멕시코 고속도로 보도교도 발표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그러면 정릉청 국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16년 2월 17일 날 해빙기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그 정릉청 국가구에서 외부 텐던 파단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피어 41번 위치에서 그 지점부 상단을 다이아프램 통과하는 그 구간에서 외부 텐던의 파단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정릉청 국가의 경우는 이 4개의 내부 텐던과 한쪽 외부면에 6개의 익스터널 텐던이 있는데 그 중에 1개가 파단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파단이 확인이 되자마자 서울시에서는 급하게 안전대책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릉청 국가교 및 그 위에 기타 서울시 관내 교량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자문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대책 자문위원회는 17일 날 파단 이후에 21일 날부터 공식적으로 가동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17일 날 파단된 이후에 2월 22일 월요일 0시를 기준으로 교량을 전면 교통을 통제할 자문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수행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아시다시피 내부순환로고 하루 통행량이 어마어마한 교량인데 지금 파단된 이후에 교량의 안정성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전면 교통 통제를 시작을 했고 또 교량의 급작스러운 파단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벤트를 설치를 했습니다. 교량 하단에. 그리고 그 이후에 차량 통행 안정성 실험을 통하고 그 과정을 쭉 거친 다음에 한 달 정도 있다가 교통을 다시 또 재개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파단된 텐던과 그 사이에 점검하면서 파단이 확인된 텐던들을 교체를 다 급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교량의 특성입니다. 정릉청 국가교는 성북구 종암동에서부터 동대문구 용두동까지 가는 PSC 박스 거리이고요. 총 연장은 2.2km 정도 됩니다. 왕복 6차선 교량인데요. 지금 파단된 41번이 여기인데 여기를 평면상에서 보시면은 밑에서 오목하는 곡선교에서 위로 오목하는 곡선교에서 아래로 오목하는 곡선교로 변해가는 딱 그 시점에 위치한 포인트가 피어 41번 파단 위치입니다. 또 정릉청 국가구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MSS 공법을 적용해서 시공된 교량인데 이게 조금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요, 이 박스 부분만 캔틸레버 부분을 뺀 박스 부분만 MSS로 시공이 되고 그 이후에 프리캐스트 엘리먼트를 H29 강봉을 이용해서 박스와 연결해서 고정시킨 다음에 슬랩을 타설을 하고 슬랩을 타설하고 난 다음에 횡방향 강행선을 긴장을 하고 종방향 강행선을 긴장하는 이런 단계로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시공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공 순서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MSS가 양쪽에서부터 쭉 진행해 오고 맨 마지막 가운데 폐합되는 경관에서는 FSM으로 가설이 됩니다. 이렇게 메인 박스가 가설이 되고 나면은 그 외부 텐던 중에 반인 135 텐던이 전체적으로 긴장이 됩니다. 외부 텐던인 경우는 언본디드 텐던은 직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내부 텐던은 포물선 형성으로 그러니까 부착이 되어 있는 포물선 형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요 바깥측에 있는 슬래브를 타설 하나씩 해나가고 그 타설이 다 되고 나면은 나머지 2차 외부 텐던을 긴장해서 교량을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내부 박스가 다 될 박스 구간에서는 내부 긴장제를 진행하면서 박스를 가설을 하고, 박스가 다 가설이 되고 나면 일단 외부 긴장제 반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 슬랩을 다 타설하고 난 다음에 중문대 다 방어금 설치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246번에 대한 외부 긴장제를 긴장하면서 교량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아까 평면 선형이 변해가는 구간이라고 이 포인트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단면 A에서 보시면은 우측으로 하향으로 가는 횡단 경사를 가지고 있고요. 하단되는 41번에서는 거의 수평에 가까운 횡단 경사를 가지고 있고, 또 좀 지나고 나면 바로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로 가는 횡단 경사가 굉장히 급한 단면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피어 41번, 파단이 된 피어 41번 바로 지나서 여기가 크로스로이드가 시작이 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은 횡단 경사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 보니 횡 방향으로 물 흐름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내부 순환로다 보니까 정류천을 따라서 교량 선형이 진행이 되다 보니 종단 구배율이 0.15%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 도로 설계 기준에는 종단 요소가 0.3%로 권고하고 있는데 그거에도 지금 못 미치는 0.15%라서 전체적으로 종단 경사는 종단 경사대로 작고 횡단 경사는 횡단 경사대로 작아서 전체적으로 이 구간에 물이 정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이 구간이 채수가 많이 돼서 포장에 대한 보수를 했던 경력들이 있는 구간입니다. 한번 단면을 보시면 이게 전체 하나의 통박스로 되어 있고, 이 전체 단면이 상하행선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횡단 경사인 경우에는 중분대 이쪽에 집수구가 있어야 되고요. 또 반대쪽인 경우는 반대쪽에 이쪽에 중분대 바로 이쪽에 집수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첫 번째 보이는 작은 사진은 막 파단됐을 때 들어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집수구가 중분대 바로 옆에 한 라인을 타고 내려오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최근에 정릉천 국가를 갈 일이 있어서 며칠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 이후에 파단된 이후에 중분대 양옆으로 집수구를 만들고 배수관을 만들어서 물을 최대한 빨리 잘 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 구간이 계속 물이 채수될 수밖에 없고, 채수된 물이 외부 텐던 덕트 내로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위치였었습니다. 그럼 원설계 구조계산서를 검토한 부분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좌측에 보시는 부분이 원설계 구조계산서에서 전체적인 응력 집계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전부 다 손으로 수기로 작성을 했고요. 전체 누계를 해가지고 그 각 지간별로 각 노드 포인트별로 응력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를 정리한 게 표입니다. 측경간의 지간 중앙부 하얀분에는 0.75MPa의 인자 응력이 발생을 하고, 파단된 구간인 P41번의 경우에는 상현에는 1.26, 그 다음에 P42번 상현에는 2.18, 즉 최대 인자 응력이 2.18 메가파스칼이 발생한다고 원설계 구조계산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모든 시공 단계를 감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합성이 되는 과정을 전부 다 구현을 하고, 그다음 텐던 프로파일을 도면에 있는 대로 그대로 구현을 해가지고 다시 구조 해석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게 시공 단계별 해석을 하는 결과인데요. 18 스팬, 그 다음에 27 스팬, 36 스팬 쭉 이어가서 FSM 폐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 긴장제 135번 땡기고, 그 다음에 18 경관에 대해서 프리캐스 엘리먼트, 그 다음 슬래브 합성을 쭉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외부 긴장제를 땡기고요. 그 다음 2차 고정 화중을 하고, 지금 현재 20년 동안에
크립하고 슈링케이지를 감안을 하고요. 그다음 그 최종적으로 활화중을 6차선을 제하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최종적으로 활화중까지 감안한 고정하중과 활화중을 감안한 응력도입니다. P41번인 경우는 허용 인자 응력을 넘어서지 않고 있고 측경간에 오히려 생각지도 않았던 측경간에 4.6메가파스칼이 발생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허용 인자 응력은 3.5메가파스칼이고요. 원설계에서는 이 구간에 최대 하연 인자 응력은 0.75메가파스칼이라고 계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왜 기존 구조계산서하고 신규 구조계산하는 부분이 차이가 많을까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 각 구간별로 손실량을 전부 다 수계산을 하고 그 계산 프리스테이트역을 가지고 등급화중으로 2D 프로그램에다 집어넣어서 각각의 응력을 산출을 하고 각각의 응력 산출한 걸 다 수기로 계산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구조 계산을 수행을 했고요. 지금은 범용 구조해석 프로그램인 RM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긴장재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 모델링을 했고요. 긴장재 손실이라든지 그다음 PT에 의한 1차 내지는 2차 세컨더리 모멘트에 대한 부분들을 다 해석을 자동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유효폭을 고려하지 않았는 거로 저는 계산서를 보고 파악을 했고요. 지금은 유효폭을 다 감안을 해가지고 응력을 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합성이 중간에 메인 박스만 가고 중간에 상부 슬래브가 타설이 되면서 합성 전후에 대한 부분들이 단면 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당시 구조계산서는 확인이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RM에서는 각각의 합성 옵션을 감안해가지고 합성을 다 감안해서 해석을 수행했고요. 또 한 가지가 그 다이어프레임이라든지 데비에이션 블럭이라든지 이런 부부지 하중들이 정확히 제하가 됐는지는 당초 계산서로는 확인이 잘 불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모든 하중들을 다 감안해서 도면에 있는 대로 그대로 다 계산해가지고 제하해가지고 해석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차이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해석 결과를 보면은요. 지금 파단 위치 P41번 상향인 경우는 허용력 이내에 들어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P41번의 텐돈이 파단 원인은 힘에 의한 파단은 아니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P41번에는 균열을 확인하지 못했었고요. 근데 당초 원인 설계 계산서하고는 좀 달리 측경간에서 오히려 중앙부 하연에서 최대 인자응력 4.6메가파스칼이 발생을 했고요. 이는 허용력을 좀 벗어나는 수준입니다. 원설계에서 0.75메가파스칼이었고요. 균열 응력이 약 4메가파스칼이니까 균열 응력을 살짝 벗어나는 정도의 응력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현장 조사해본 결과 그 측경간에서 하얀 슬래브에 균열이 없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최대 인자응력이 발생하는 부분의 힘 강도를 검토해 봤더니만 힘 강도는 충분한 강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원설계 자체는 원설계 구조 검토라든지 원설계 자체는 교량 안정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외부 파단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조사 결과 파단이 일어나거나 심각한 부식이 발생한 부분들은 바로 교체가 들어갔어야 됐고 지금 현재 다 교체는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박스 내부에 좌우측에 대해서 대칭으로 텐돈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좌우 동시에 교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니 좌측 내지는 우측을 한 개씩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영향을 우선 먼저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본 결과 한 개의 외부 텐돈이 교량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고 미미하기 때문에 좌우측 어떤 텐돈이 됐든 간에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게 가능을 했습니다. 즉 순차적인 텐돈 교체를 위해서 별도 보강은 불필요한 거로 확인이 됐습니다. 외부 텐돈,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텐돈에 대한 파단 시나리오는 아니고요. 외부 텐돈 한 외부당 6개씩 외부 텐돈 6개에 대해서 그 파단 시나리오에 대해서 검토를 수행을 했습니다. 즉 고정하중과 활하중이 다 제하가 된 상태에서
긴장재 제거 효과를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 별도의 보강 벤트 없는 상태로 검토를 수행을 했습니다. 한 개가 파단이 됐을 경우에, 즉 첫 번째 경관에서부터 한 개가 파단이 됐을 경우에 하연 최대 응력이 4.83메가파스칼, 그다음 두 번째 경관으로 쭉 이어가고 세 번째 경관, 다섯 번째 경관 쭉 경관별로 이동해 가면서 파단 시나리오를 구성을 했고요. 한 개,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입 246번에 대해서 파단이 한 개 파단됐을 경우에 쭉 그저 전체적으로 경관을 이동해 가면서 파단 시나리오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최측, 그러니까 한 개가 파단이 됐을 경우에 하이안의 최대 인장 응력이 5.09메가파스칼이 발생함을 확인했습니다. 즉 텐덤 파단이 없는 경우에는 4.6메가파스칼이었는데 한 개가 파단이 됐을 경우는 5.09메가, 즉 0.46메가파스칼이 인장 응력이 증가함을 확인했습니다. 두 개가 파단이 됐을 경우에도 각 경관별로 타입별로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결과로 보면은요. 없는 경우, 텐덤 파단이 없는 경우는 4.6메가, 한 개 파단됐을 경우는 5.09메가, 그 다음에 두 개가 파단됐을 경우는 5.56메가파스칼이 인장 응력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세 개가 파단이 됐을 경우에 6메가파스칼이 인장 응력이 발생을 했습니다. 즉 0.46메가파스칼이 증가가 되고 두 개 파단됐을 때는 0.47메가, 세 개 파단됐을 때는 0.44메가가 인장 응력이 증가됨을 확인했습니다. 총 4개가 파단이 됐을 경우입니다. 그때는 6.44메가, 즉 0.44메가가 3개 파단됐을 때보다 더 증가됨을 확인했습니다. 시나리오별 주요 응력표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원설계에는 최대 인장 응력이 2.18메가파스칼이었는데 온설계를 재해석해보니까 4.63메가파스칼이었었고요. 한 개가 파단이 됐을 경우는 5.09, 두 개 파단이 됐을 때는 5.56, 세 개 파단이 됐을 때는 6메가, 네 개 파단이 됐을 때는 6.44메가가 인장응력이 발생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요. 4개 파단이 된 상태에서 휨 강도를 검토해 보니까 여유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설계에서는 최대 하연 인장응력이 허용 인장응력 이내인 거로 확인이 됐지만 재검토해 본 결과 인장응력을 초과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는 당시 설계 기술이라든지 해석 프로그램의 한계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인장응력을 초과하지만 교량 안정성에는 큰 문제가 없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대 인장응력이 발생하는 위치는 이번에 텐덤 파단이 일어난 P41번 상향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즉 파단된 외부 텐덤은 외부 하중에 의해서 인장이 일어난 파단이 아니라 강행성 부식으로 인한 파단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좌측이 됐든 우측이 됐든 한 개씩 교체하는 부분은 교량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교체가 가능하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외부 텐덤 한 개부터 4개까지 파단을 쭉 검토해 본 결과 쭉 하연의 최대 인장응력이 쭉 증가함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텐덤 4개가 파단이 됐을 경우에 휨 강도는 여유가 있어서 바로 그 추성 파괴를 일으키거나 그럴 위험성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파단이 없을 때부터 균열 응력은 4.0메가파스칼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텐덤이 파단이 계속 추가될 때마다 인장 응력은 계속 증가가 되고 균열 발생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외부 텐돈이 4개까지 파단되더라도 휨 강도가 아직은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최대 및 최도 강제량 또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 최대 인장 응력이 허용 인장 응력이나 아니면은 균열 응력을 초과해서 균열이 발생하더라도 구조물의 추성 파괴는 유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검토는 파단이 되고 있는 모든 시나리오는 활화 중에 있는 상태로 검토를 했고 별도로 그 활화 중에 있는 상태로 검토를 했고 그 결과가 추성 파괴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결과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는 별도로 차량 통제를 하지 않아도 교량의 안정성은 확보된다는 의미가 되고요. 즉 차량을 통행시키면서 파단된 텐던이 교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별도의 보강 조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벤트 같은 보강 조치는 필요가 없다는 것을 파단 시나리오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검토는 DB24 기준인 40톤 차량 하중을 가지고 검토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만약 파단이 갑자기 많은 파단이 발생을 확인이 되더라도 중차량만 통행 제한을 하는 것만 가지고도 추가적인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즉, 이 파단 시나리오를 쭉 검토해 본 결과 우리 당초에 정리청구과가 파단이 발견된 이후에 수많은 차량 통행 제한을 하고 벤트를 설치하고 이러면서 지불한 사회적 비용이 생각보다 컸고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이 시나리오들이 다 구축이 돼 있었으면은 그런 많은 비용들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상 정론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소호교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론청구과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월 17일 날 파단을 확인을 했고요. 파단이 확인된 이후에 서호교를 비롯한 서울시 관내 유사 교량에 대해서 정밀 점검을 바로 수행을 했습니다. 서호교에도 수행을 했고요. 서호교를 긴급 정밀 점검 수행해 본 결과 강선이 완전히 노출되고 소선이 파단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안전총괄 본부장님이 직접 기자 설명을 개최를 했어야 됐고요. 그래서 급하게 긴급으로 예비긴장제 설치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손상긴장제 교체 작업을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파단 원인에 대한 부분과 보강 방법에 대한 학술 용역을 바로 착수를 했습니다. 서호교 위치는 마포구 합정동에서부터 용산구 이천동에 있는 강변북로 상에 있습니다. 준공 연도는 1997년이고요. PSM 스탠바이 스판으로 가설이 되는 구간입니다. 경과 구성은 5에 50, 6에 50, 7에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정사진입니다. 한쪽에 경사 외부가 있고요. 이게 내부 격벽이 있고요. 한쪽 면에 외부 텐던을 하나, 둘, 셋, 넷, 5개, 그 다음에 이쪽으로 3개, 이쪽으로 3개, 이쪽으로 5개 이렇게 외부 텐던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텐던 매치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앞에서 사진에서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이런 데비에이션 블록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 경관이 데비에이션 블록으로 인해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한 일반 구간에 대한 세일 길은 약 2.5m 정도 되어 있고요. 외부 긴장제는 12.7mm 0.5인치짜리 27가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단이 확인이 된 이후에 파단된 구간과 그다음 심각하게 부식이 돼 있는 긴장대가 교체가 워낙 급하게 이루어져서 긴급 조치 상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외부 긴장제 일부 교체를 위해서 구조 안정성 검토를 바로 수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교량의 안정성 검토를 위해서 교체 경관에 예비 긴장제를 설치한 후에 한 개소씩 교체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P22, 23 구간에는 바로 파단이 돼서 바로 교체가 돼야 되는 구간이었고요. 교량이 7A 50 구간에는 7L과 8R이 바로 교체가 돼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긴급 점검을 했던 팀에서 교체 건의를 한 텐던들이 22, 23 구간, 23, 24 구간, 그 다음에 127 A2 구간에서도 4개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금 이 서호교인 경우 예비긴장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서호교인 경우는 그 정론청구과교하고는 달리 예비긴장제를 설치할 수 있는 데비에이션 블럭에 예비긴장제를 설치할 수 있는 홀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디셔널 텐더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비긴장제가 설계가 돼 있으니까 예비긴장제를 설치하기 위한 홀이 있었고 그 홀을 활용을 해서 예비긴장제를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긴장제는 0.5인치짜리 강에서 27가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0.5인치짜리 27가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내부에는 그라우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교체 및 예비 긴장제는 그 0.6인치 텐던으로 쓰는데 일반 강연선이 아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피복 강연선을 사용을 했습니다. 피복 강연선을 사용을 하면서
내부 그라우팅을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착구도 사장교 정착구 타입으로 적용을 해서 정착구에 캡을 씌우고 왁스를 주입을 해서 부식을 방지하는 거로 교체되는 텐던과 예비 긴장제를 계획을 했습니다. 물론 정론청 국가교도 교체되는 긴장제는 전부 다 0.6인치 피복 강형선으로 교체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홀은 원래 사이즈가 원래 있는 상태에서 0.6인치로 키웠고 그 다음에 피복까지 있다 보니 기존의 27가닥을 다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맥시멈 16가닥밖에 설치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6가닥을 설치하는 거로 계획을 했습니다. 세그멘트 가설 공법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PSM의 가장 일반적인 공법이니까요. 지금 그 교체 긴장제를 계획을 하려다 보니 기존 긴장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0.5인치 27가닥이고 교체 긴장제는 0.6인치 16가닥이다 보니 긴장제의 긴장력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 부분이 초기에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원설계 도서에서 보면은 체킹 포스는 391톤이고 즉시 손실 후에는 338톤, 장기 손실 후에는 303톤이 될 거라고 원설계 도서에서는 가정을 했습니다. 근데 중국 바로 직후에 연세대학교 재해연구소에서 계측관리 보고서에서 보면은 초기 긴장력은 397톤으로 거의 비슷하지만 즉시 손실, 로드셀을 가지고 즉시 손실을 확인해 본 결과 303톤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이 303톤 된 즉시 손실값을 가지고 CBFIP 1990년 모델을 가지고 장기 손실 검토해 보니까 256톤이라고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판단해 보건데 이건 실질값이기 때문에 이 260에서 한 280톤 정도가 유효 프리스트셀력이 지금 서울교회는 작용하고 있는 거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이걸 기준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그 초기 손실을 감안해서 도입된 긴장력은 309톤으로 결정을 해서 이걸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 긴장력인 경우는 이거는 그 중간에 당장 구조물이 안정성을 위해서 어디셔널로 적용한 거기 때문에 0.6인치 16가닥을 쓰지만은 도입 긴장력은 55%만 원래 긴장력의 55%만 적용하는 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즉 예비 긴장제 긴장력 산정할 때는 예비 긴장제가 기존에 있는 다이아프레임 구멍을 뚫어서 정착을 했기 때문에 다이아프레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교량에 과도한 압착력을 가하지 않고 실제로 설치되는 경관에 대해서 압축 상태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의 긴장력을 갖게끔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디시널로 추가로 30% 정도는 더 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여유분은 남겨두는 정도로 해가지고 예비 긴장제의 긴장력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교량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시공 단계별 해석을 수행을 했는데 그 결과입니다. 시공 단계가 각 단계별로 쭉 가설이 되고 맨 마지막에 각 교체되는 경관에 대해서 그 긴장제 교체에 대해서 가설 수행을 시공 단계별 해석을 수행을 했습니다. 시공 단계별 수행에서 교체되는 긴장제인 구간에서는 앞에서는 모든 설계 상태에서까지 왔고 그 다음에 일단은 예비 긴장제를 교체되는 경관에 예비 긴장제를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예비 긴장제를 하나를 제거를 하고 거기에 예비 긴장제를 바로 설치를 하고 또 긴장제 제거하고 설치하고 또 긴장제 제거 설치 그리고 예비 긴장제를 제거하는 형태로 순서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해석해 본 결과 경관 하단에 경관 중앙부에 0.45메가파스칼이라는 인장 응력이 발생함을 확인을 했습니다. 대부분 압축으로 오는데 여기 조금 구간하고 이 구간에서 일부 구간에서 인장 응력이 조금 발생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 교량 2번도 마찬가지 7경관짜리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시공 단계별 해석을 수행을 했습니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도 0.36메가파스칼의 인자 응력이 발생함을 확인을 했고요.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조금씩은 다 인자 응력이 발생함을 확인을 했습니다. 5회 50 교량 3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똑같은 순서로 해석을 수행을 했고요. 그 해석 결과 0.47메가 정도 인자 응력이 발생함을 확인을 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설계에서는 모든 경관이 다 압축 상태로 있는 거로 구조 계산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즉 풀프로세싱으로 교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원설계에서는 그렇게 검토가 됐는데요. 실제로 검토를 해보니까 크진 않지만 인자 응력이 발생함을 확인을 했습니다. 아마 그 계산서의 차이는 아까 정론점과 거의 유사한 이유지 않나 싶습니다. 각 교량별로 단면 강도를 검토를 수행을 했는데 정문 밑에 구간에는 1.2 안전율이 나왔고요. 보면 밑에는 2.7 정도 나와서 갑작스러운 추상 파기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텐돈이 그런 파단이 전체적으로 일어났을 경우에 대한 파단 시나리오 검토를 수행을 했습니다. 파단이 이루어질수록 점점 인자 응력이 커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해석 결과입니다. 앞에서 보시다시피 인자 응력이 발생을 하지만 인자 응력이 그 값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리캐스트 세그멘트 연결부 접착제 에폭시가 품질이 정상적이라면은 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접착제를 쓰는 프리캐스트 블록의 이음부인 경우는 설계하중 작용 시 완전 풀 프로세싱이 되는 상태가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국내 설계 기준이고요. 또한 큰 활화중이 작용하는 경우에도 이음부에 균열이 집중하지 않도록 고정화중에 대한 응력과 활화중이 1.7배를 한 응력의 합이 2.5메가파스칼 이내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서구교에서는 이 규정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풀 프로세싱은 되지 않는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그 인자 응력이 발생하는 구간에 예배 긴장제를 설치를 하면은 그 구간은 압축 응력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배 긴장제가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긴장제 교체 전에 예배 긴장제 설치해서 교량의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안전대책 자문회의에서도 예배 긴장제를 전 경관에 배치하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음부 균열인 경우에 이음부의 접착제 에폭시가 그 품질이 균등할 수는 없으니 장기적으로 유의 관찰해 가지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은 구조 안정성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단 시나리오에서 확인하셨다시피 파단이 발생을 하면은 그 구간에 0.8메가파스칼의 추가 인자 응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당초에 파단이 되기 전에도 0.3메가파스칼이 작용을 하고 있고 추가 인자 응력을 합치면 1.1메가파스칼의 인자 응력이 작용을 하는데 예비 긴장제를 설치를 하면은 1.1에서 1.2메가파스칼이 압축 응력이 발생을 하면서 그 구간에는 인자 응력이 없어지고 압축 구간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예비 긴장제가 설치된 경우와 경관인 경우는 파단이 한 개인 경우는 압축 상태가 되고요. 두 개가 파단이 됐을 경우는 0.8메가파스칼, 그다음 세 개의 긴장제가 파단이 됐을 경우는 1.6메가파스칼의 인자 응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서구계인 경우는 프리캐스트 세그먼트 교량이기 때문에 교량의 안정성을 감안해서 유지관리 시 두 개수 이상의 파단을 허용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긴장제 한 개가 파단이 됐을 경우에는 천천히 교체 계획을 수립하는 후에 정상적으로 차량이 통행하면서 교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또 한 경관에 두 개가 이상 파단이 됐을 경우에 긴급조치 사항으로 교체 작업을 수행을 하되 두 개 이상은 파단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긴장제 두 개까지 파단은 별도의 차량 통제는 필요 없이 긴급 조치로 교체 작업을 수행해도 전체적으로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한 경관에 3개소 이상이 긴장되고 동시 파단이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파단이 되는 게 발견되는 가능성도 거의 없겠지만 이렇게 파단이 됐을 경우에는 구조에서 결과로 보면은 특별히 차량 통행은 필요 없지만 한 경관에 3개소 이상이나 파단이 발생하는 그 경우는 그 경관에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경관에 긴장된 파단 위험성이 높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차량을 통제해서 파단 원인을 분석하고 교체 작업을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그 서울교회의 경우에 임시 긴장재를 정착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다이아프램 구멍을 뚫고 추가로 작업을 하면서 얘들 구조 검토했던 내용이고요. 지금 이 부분은 프리캐스트 블록 이음부 설계 기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접착제를 쓰는 프리캐스트 블록인 경우에는 풀 프로세싱으로 하는 상태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그 고정화중과 활화중, 고정화중에 대한 응력과 활화중 1.7배한 응력이 2.5메가파스칼 이하로 들어오게 해야 된다는 규정을 브로그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문 전무님.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문제없이 잘 들리시는 모양입니다. 이 두모교의 경우에는 지금 앞에 그 서호교나 정릉천 고가교체는 외부 텐던이 파단된 게 아니고요. 이 서호교랑 똑같은 형식의 세그먼트 이음부에서 세그먼트 교량인데 이음부에서 균열이 발생을 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저 앞에 홍 전무님 하신 거랑 좀 이 결이 다른 내용을 주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교량 그 세그먼트 이격 생기고 균열 생긴 거 말씀을 좀 드릴 거고, 그다음에 그거에서 저희가 긴급하게 그 공영 중에서 어떤 보강 조치를 했나 하는 거 말씀드릴 내용이고, 그다음에 두목의 복공사 계획을 저희가 세운 게 1단계에서 저희가 한 일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그 항구적인 그 복구 조치를 공단에서 시행하면서 그 복구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2단계로 시공 중 모니터링이란 그 2단계 과제를 저희가 그 DM하고 같이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위주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텐던 파단과 상관없이 그 세그먼트 교량에서 설계상의 문제나 접합부의 문제, 뭐 받침부의 문제 같은 것들 때문에 생겼던 거니까 좀 다른 각도에서 보시면 또 흥미로운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량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 이쪽, 그러니까 반포대교 있는 쪽에서 저쪽 성수대교 만나는 쪽까지 강변북로 구간을 두모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이쪽, 그러니까 이 구리 일산 쪽에서 구리 쪽으로 가는 거를 상행선, 그리고 반대편을 하행선 그렇게 부르고 그쪽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쪽 요 하행선이니까 이쪽이 강 쪽이 되는 겁니다. 아래쪽이요. 보시면 요 빨간 점을 찍어 놓은 데가 그 세그먼트 간에 이렇게 이격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건 세그먼트를 벌어진 걸 이격이라고 했고요. 세그먼트 내부에 구체에서 균열이 생긴 거는 균열이라고 불렀고, 단차라고 저희가 불렀던 거는 세그먼트 사이에 그 높낮이 차이가 생기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두모교 교량에서 생겼던 문제점은 텐던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주로 그 세그먼트가 벌어지거나 아니면 세그먼트 사이에 높이 차이 단차가 생기거나 또는 벽체부에 일부 균열이 생기는 것들이었죠. 그리고 이상하게 하여간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행선에서만 주로, 그러니까 이쪽이 일산 쪽이고 이쪽이 구리 쪽인데 이쪽 강 쪽에 있는 교량에서만 그런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저희가 정릉천 고가의 외부 텐던 파단 이후 내부 순환도로 전 구간에 걸쳐서 토목학회, 교량및구조공학회, 콘크리트학회가 참가해서 그 거기에서 원인 분석을 진행하면서 안전진단 전문 기업들에서 전 구간에 걸쳐서 정밀 안전진단을 다시 한번 수행했었는데요. 두모교 구간에서는 여기 보시면 슬래브 이격이라고 부르는 게 여기 세그먼트 사이가 벌어지는 일이 생겼고요. 요거는 조명을 다 끄고 사진을 찍으면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세그먼트가 이 방향으로 있는 꼴이 되는데 그게 벌어진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벽체 그 경사부의 복부의 균열이 요 부분에 생긴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그 과제에서 내린 결론은 이게 좀 공격적으로 좀 설계를 했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단면이 좀 과감했던 면이 하나 있었고, 요 세그먼트부의 결함이 좀 에폭시로 접합한
세그먼트부의 에폭시 품질 문제 때문에 결함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원인 중에 하나로서는 지금 말씀드리죠, 받침부를 교체하면서 그 받침부의 부등치마 때문에 있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가 결론을 내렸고, 자문위원회에서 대부분 그 문제에 대해서 수긍을 하신 문제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모교에서 문제가 생겼던 원인은 받침부의 교체 때문에 생긴 부등치마에 의한 단차, 또는 그거에서 연결된 이격이 에폭시 품질이 부족함에서 생긴 문제, 그 다음에 애초의 단면에서 좀 강연선이 부족한 거, 그런 것들로 주로 진행이 됐습니다. 뭐 그 특별히 좀 계산상의 문제는 아니니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여기 저희가 빨간색으로 E자라고 표기해 놓은 거는 그 EQS 받침이라고 내진 받침으로 교체한 거고, 푸른색으로 P자라고 돼 있는 건 포트 받침을 존치시켜 놓은 거고, 여기 B라고 돼 있는 거는 여기 보이시는 대로 그 양방향 디스크 받침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강 쪽이 되는 거고요. 강 쪽을 전체를 EQS 받침을 교체를 하고 나서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런데 P36 또 여기, 그러니까 이쪽에 그러니까 포트 받침을 존치하고 내진 받침으로 보강한 데서 이런 상대적인 그 받침의 처짐의 차이가 많이 생겼었습니다. 근데 이 받침부는 뭐 대부분 잘 익히 아시는 거겠지만요, 요 부분에 이제 그 플라스틱을 넣어가지고서 그 부분에서 그 변이를 잡아주겠다는 생각으로 한 건데, 그러니까 받침을 교체하고 시공하는 중간에도 약간 압축 변형이 과도하게 발생해서 부분적으로 재교체한 상태였고요. 재교체 후에도 약간의 다시 압축 변형이 일어나는 일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상행부 세그먼트 이음부에 이격하고 균열이 생겼다는 결론을 저희가 하나 내렸습니다. 그래서 또 똑같은 그런 EQS 받침의 일부 교체나 포트 받침 존치 같이 서로 다른 형식의 받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행선, 그러니까 구리에서 일산 방향으로 가는 강 내측 쪽 교량에는 현상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이거를 뭐 실제로 확인할 수 없었던 건데, 그러니까 요 디스크 압축 변형 같은 거는 충분히 그 개연성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받침 교체 작업을 하면서 일부 보강 공사를 진행하면서 좀 압축 받침 요 플라스틱 부분에서 좀 기준을 초과하는 변형이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요 받침을 교체하면서 교각부의 철근 배근이 상당히 복잡한 상태에서 우리가 도면상에 그려놓은 것처럼 제대로 시공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전반적인 문제 때문에 포트 받침 존치한 거랑 그 내진 받침으로 교체한 거 사이에 좀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그 상행선에 마찬가지로 포트 받침을 전부 존치시킨 구간에서는 받침의 압축 변형량은 사실 상대적으로 별로 안 생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PBR 3 구간이에요. 거기서 그 내진 받침으로 일부 교체하고 포트 받침을 존치한 구간에서는 아까 같이 이런 그 받침부에서 치마 차이가 많게는 10mm까지 생기고, 당연히 과장해서 그린 그림인데, 이 빨간 점선을 그린 게 원래 저희가 추정하는 원 구조물 형상이고 위치였다면, 그 회색 그 콘크리트 모양으로 그려놓은 이것처럼 많이 기울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편측 교체가 이런 그 세그먼트의 이격이나 단차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 같고, 받침의 압축 변형이 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게 몇 개 있었지 않았나. 그리고 받침 하부에 시공상에 어쩔 수 없이 생긴 공동 같은 게 제대로 마무리되거나 아니면 추적돼서 보완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구조 해석 설계하고 하는 건 DM 엔지니어링에서 진행한 건데, 이 변 위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부등변이 가지고 구조 해석을 해보니 뭐 유한요소 해석을 하든 아니면 그냥 뼈대 해석을 하든 간에 전부 다 이 허용 전달 응력을 넘는 응력이 발생한 걸 확인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등 변형에 의한 비틀림 모멘트가 요 그 세그먼트의 연결부의 이격 또는 단차를 일으키지 않았나 봤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 그 서울에서 홍정모 전문님 말씀하셨을 때 나왔던 그 설계 기준 문제인데요. 이 당시에 적용한 걸로 판단되는 86년도 도로교 표준 지방서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에서 그 1.7배, 그러니까 그 요 시그마틱한 활화중 및 충격에 의한 힘 인정 능력인데요. 그거랑 그다음에 요 일반적인 지속 하중에 의한 응력을 더해서 이게 25kg 파스칼, 그러니까 우리 치면 2.5메가파스칼이죠. 그걸 넘지 않도록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 항목은, 그러니까 요 식은 기준에 들어가고 있는 식이고요. 그 해설 부분에는 프리캐스트 블록의 이음부는
풀 프리스트레스 상태가 돼 있도록 하라. 그러니까 인장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돼 있고 그때 준 하중 조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과제를 수행하면서 이 우리 도로교 설계 기준 그 당시에는 도로교 표준 시방서의 기준이 어디서 돼 있나 봤더니 일본 도로협회에서 만든 도로교 시방서 및 동해설이라고 돼 있는 일본 책에 있는 기준을 원용한 걸로 판단을 했고요. 그 일본 기준에는 요 조항이 설계 기준에 들어가 있고 우리 경우에는 이게 해설 부분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유까지는 저희가 뭐 어떻게 됐는지 원인은 찾지 못했는데 어쨌든 요런 부분이 조금 그 누락됨으로써 그 이음부에서 좀 강연선이 부족해가지고서 그 이격이 생기는 일이 좀 생기지 않았을까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조 해석으로 그러니까 아까 서우교랑 정릉천 고가교 홍정무 전무님 설명하시면서 그 원 설계를 우리가 정확한 구조 계산서를 못 봤으니까 그 종합보고서에 있는 요약된 것만 가지고 저희가 봤고요. 그래서 요 아까 말씀드렸던 설계 활화 중에 1.7배라고 지속 하중을 넣은 기준은 만족했는데 요거 아까 썼던 그 뭐죠 시그마 제로 더하기 1.0 시그마 t라고 했던 여기서는 원래 이렇게 그러니까 풀 프리스트레싱 상태가 돼서 인장 능력이 생기지 않아야 됐는데 그 기준은 만족하지 못한 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그 서울교 그런 때처럼 그 유효폭 적용이 그때는 뭐 설계 기준에 누락돼 있었는지 되지 않은 걸로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당시의 설계 기준으로서는 뭐 이런 뭐 지점 치마 기준이라든지 장기 거동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저희가 외부 텐더를 썼는데 그 텐더의 그 기하적인 변형 같은 걸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한 걸로 봐서 아까 말씀드렸던 설계 활화 중에 1.7배한 조합 하중에 대해서는 만족을 했으나 설계 활화 중에 대해서 인장력이 생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는 그 만족하지 못한 걸로 판단을 했고 그래서 두목의 강 연성량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하는 결론을 내렸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두목의 강 연선량이 부족한 것 또는 마지막 흘러나왔다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된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떤 제게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다고 나오는데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벌어진 부분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저희 생각에는 시공 당시서부터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은 뭐 시공 당시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계속 이동하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에폭시의 상태도 그 세그먼트의 이격이라든지 아니면 복부 균열에 좀 역할을 한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저희 연구진이 내렸던 결론은 기존에 있는 에폭시를 좀 털어내고 새로 접합을 해줘야지 인장 효과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저희가 이건 뭐 제가 전문적으로 아는 건 아니고 이거 하는 기관에 부탁해서 적외선 분광법, 뭐 전자현미경을 이용한 에너지 분광법, 열 분석, 원소 분석 이런 걸 해보니 상행선하고 하행선의 에폭시 수지 자체의 성분은 차이가 없었고 그러니까 상행선의 경우에 그 에폭시를 채우기 위해서 채울 때 에폭시와 섞어 쓰는 필러라고 부르는 석분의 양이 좀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격의 문제가 안 일어났던 교량에서는 거기 썼던 석분의 양보다는 이 문제가 됐던 쪽에 썼던 에폭시에서 석분의 양이 좀 많았다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에폭시 차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곡선교의 영향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몇몇 고려되지 않아서 뭐 계산상의 수치는 다 못해 확인한 거니까 넘어가시면 하여간 어쨌든 인장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교량이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내렸던 거는 요런 그러니까 이쪽 주로 이렇게 보시면 빨간 동그라미가 많은 구간은 받침부의 부등치마, 텐던량 부족, 에폭시의 손상 같은 게 좀 공교롭게 같이 일어난 구간이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존 B라고 구분한 구간은 이쪽은 받침 교체는 없었지만 텐던하고 에폭시의 문제였던 것 같고 이런 구간에서는 균열이나 이격은 발생되지 않았지만 그냥 받침부 교체랑 텐던 부족이 발생하는 거고 비록 이격 및 균열 보호가 없는 일부 구간에도 저희가 뭐 그 원 설계의 정밀한 구조 계산서를 보지는 못했지만 좀 부족할 거라는 결론은 전반적으로 내린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2016년이 그 정릉천 고가교 텐던 파단 나고서 그때 한 고 시점인데 그래서 일단 받침부 압축 변형에 의한 비틀림 모멘트를 아까 심했던 PBR 3 구간하고 PBR 9 구간이요. 강 쪽에서 반포대교 쪽에 붙었던 부분이랑 성수대교 쪽에 붙었던 부분에 대해서 받침부의 부등치마를 해소하기 위해서 임시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동절기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동절기가 되면 당연히 그 온도 수축에 의해서 변위가 더, 그러니까 줄어드는 변위가 더 증가할 테니 이격이나 균열의 가능성이 더 커질 것 같아서 예비 텐던을 긴장해서 공용 중의 안전도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년부터 19년 사이 기간에 그 공단에서 별도의 설계 회사를 이용해서 설계부터 다 진행하면서 이런 부등압축 변형을 원상 회복하고 예비 텐던을 풀었다가 다시 긴장하고, 그러니까 요 당시에 임시 조치를 했던 거를 풀어서 재긴장하고 영구 긴장하고, 그다음에 다시 그 손상된 에폭시 부분에 대해서 신규 에폭시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해서 기존의 그 강봉 덕트, 그러니까 그 세그먼트 인양을 위해서 만들어놨던 덕트를 이용해서 추가 텐던 2를 긴장했고, 뭐 주요 이격 구간이 아까 그 빨간 동그라미가 많았던 구간, 빨간 점이 많았던 구간에 대해서는 추가 텐던 3을 인장을 했고, 이때 실시 설계를 별도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여 구간에 대해서 그 1.0 시그마 제로 더하기 1.0 시그마 t, 즉 보통 사용 하중 상태에서 지점 치마를 고려하지 않은 하중 개수 없는 상태에서 그 압축 상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예비 텐던을 잔여 전 경관에 대해서 긴장하는 걸로 1단계에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혹시 실제 하는 단계에서는 공단에서 했던 거랑 한번 공단에서 확인을 해주셨는데 혹시 실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저희가 1단계에서 드렸던 항구복구, 임시복구 방안하고 항구복구 방안을 기초로 해서 교량 받침 교체 공사를 완료했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공단에 확인한 바로는 그때 들어온 EQS 받침은 아마 전수 시험을 해서 문제가 없고 압축 변형을 다 확인한 상태로 그 들어와서 시공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하고 인하 과정에서 저희가 그 받침부의 그 오르락 내리락을 계속 계측을 하고 있는 일도 과제로 같이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계산한 비틀림 응력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변이가 일어나서 걔가 그 멀쩡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임시 조치 이후에 에폭시 균열을 보수하고 그 유지 관리용 호울이 아까 서호교와 동일하게 있었어 가지고요. 거기다가 그 추가 텐던 1을 넣고, 그다음에 시공 중에 그 세그먼트를 들어올리려고 썼던 강봉 덕트에 추가 텐던 2를 넣고 해서 거더 하연의 압축 상태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계측을 해보니 긴장을 하고 나니 평시 활하중에 의해서 생기는 이격부의 변이는 거의 없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미 종료되고 안전 강화 사업, 2차 안전 강화 사업이라고 불러서 원설계 활하중 조합에 대해서 풀 프리스트레칭 상태가 되도록 추가 텐던 3을 별도로 그 긴장하는 항구적인 복구 방안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말씀드렸듯이 별도의 설계사가 다시 저희 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재설계를 해서 시행한 걸로 알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1단계 용이 끝나고 저희가 2단계 지금 그 김호영 교수님이 주관해서 진행하셨던 게 있는데, 그때 저희가 이 그 뭐죠? 그 항구 복구 안전 강화 사업 2차의 효용성하고 그 실제 그 추가 텐던 3의 긴장력 도입으로 효과가 있었나 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측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 균열 항구 조치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 말씀드리고, 그래서 요게 이제 보수 방안을 종합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요 PBR 3하고 PBR 9처럼 이격이 많았던 데는 예비 텐던을 이용한 조치, 그다음에 추가 텐던 3까지 하는 방법을 택했고, 그다음에 이격이 생기지 않았지만 일부 받침 교체로 인해서 균열이 발생한 구간에는 예비 구간하고 추가 텐던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그때 그 임시 복구를 진행하면서 했던 그때 계측이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했던 거를 좀 한번 설명을 드리면 기술자들이 좀 흥미있어 할 것 같아서 그 부분 정리해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비틀림 복구를 그 이격이 심하게 돼 있는 구간을 확인하고 나서 그거는 반드시 빨리 복구해야 된다는 그 자문단의 의견도 있었고 저희 연구진 판단도, 그래서 일단 요런 그러니까 요쪽에서 잭업을 해서 이런 유해하다고 판단된 그 부등 변위를 잡아주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계속하면서 계측을 한 결과 이격량이, 그러니까 요 단차도 이 정도 감소가 일어나. 단차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그먼트 사이에 그 아래 위로 생겼던 그 부등 변위를 해소시켰고요. 그다음에 아까 사진으로 좀
좀 그러니까 보기 안 좋아 보이는 이렇게 불 끄고 찍으면 불빛이 들어오는 것 같은 것도 이경량도 많이 감소를 시켜서 공용 중에 큰 문제가 없는 거라는 거를 저희가 아까 당초 생각했던 변이를 많이 잡아줌으로써 최종 변동이 미소하다는 걸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 벽체 단차가 줄어드는 걸 확인하고 모멘트가 일부 소거된 거를 저희들이 그때 공단과 같이 저희 연구진들이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때 저희가 그 항구복구할 때 교량 전 EQS 받침 교체하면서 받침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에 대한 자문단하고 저희 연구진하고 토의가 있었고 했던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어쨌든 디스크를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단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잭업을 하고 그걸 들어보니 그 EQS의 변형량이 생각보다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니까 지금 디스크가 잭업하기 전에 50mm였던 거를 잭업을 하고 나니까 12mm만 올라가고 다시 12mm만큼 내려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받침에 생기는 허용되는 그러니까 그런 탄성 받침의 경우에 그러니까 내 지진에 의한 변이를 잡아주기 위해서 그 포트 받침과 같은 강성이 아닌 재료를 넣는 경우에 그 설계 기준에 의하면 즉시 처짐이 10% 이하고 크리프에 의한 장기 처짐이 8% 이하가 되어야 된다고 돼 있고요. 이거는 아마 우리 설계 기준이 저 표준 시방서에 있는 내용이고 애시토에 있는 거를 원용해서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듯이 그러니까 잭업을 해서 받침을 들었을 때랑 다시 눌렀을 때의 변위가 12mm로 나오면 그 플라스틱 부분의 전체 높이의 10%를 훨씬 초과하는 문제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설계 기준상에 여기 허용 압축력이 35메가파스칼이었는데 그거를 약간 초과하는 문제도 생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나중에 전수 교체할 때는 아마 그 들어오는 모든 받침에 대해서 실험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문제점이 다 해소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예비 텐더를 임시 긴장했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동절기에 그 세그먼트 자체의 수축으로 인한 이격이나 그 단차가 추가적으로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동절기로 기온이 아주 낮아지기 전에 12월 15일까지 급하게 해야 된다는 자문단하고 공단의 의견을 반영해서 빨리 이거를 그러니까 부등변이 해소하고 에폭시주입은 차후에 하더라도 먼저 하자 그래서 이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그 예비 텐던 구간에서 그 긴장을 했고요. 아까 그 서울교에서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그 격벽 부근에 예비 텐던을 위한 그 홀이 있었으니까 거기다 강연선을 긴장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저희 그 연구 구조해석 결과로는 단면이 아주 넉넉하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인접 구간에서 이경량이 또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일부러 한번 그 선행 시험을 그러니까 전체 저희가 계산했던 긴장력의 일부만 당기면서 예비 텐던을 임시 긴장하면서 그 시험을 해봤습니다. 그 계산상으로는 균열이 크게 생기지 않는 걸로 나타났고 저희가 했을 때도 균열폭이 0.05mm니까 육안으로 관찰하기 어려운 정도의 구조적인 영향이 없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격배의 건전성이 확보됐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그 임시 조치를 했고요. 이게 아까 동영상을 체크를 했는데 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보면은 그 예비 텐더를 긴장하기 전에 바늘이 이렇게 확확 움직이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뭐 특별히 중차량이 지나지 않아도 차량 이동에 따라서 세그먼트부의 이경량이 확확 바뀌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예비 텐더를 긴장을 하고 나서는 보시면 이거 차가 안 다닐 때가 아니라 똑같은 시간대에서 확인을 했는데 별로 이 게이지가 움직이지 않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비 텐더를 가지고 저희가 그 12월 15일 이전에 임시 조치를 취한 게 충분히 효과가 있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추가 텐던을 긴장을 하고 평시 그 보통 상태에서 사용화 중 상태에서 그 압축 상태에 있는 걸 확인을 해보자고 얘기를 하고 그 시공 중 모니터링을 계획을 했었는데 결국은 에폭시를 넣고 예비 텐던 가지고서 이격부가 다 해소가 됐으니 문제가 거기서 그 변 위를 계측할 방법이 저희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실험실에서 쓰는 그 전기식 그 스트레인 게이지를 붙여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변 위가 발생했나 또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거기다가 탄성계수 변형률의 탄성계수를 곱하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으로 응력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도입된다 하는 거를 체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폭시를 주입하기 위해서 디텐션 할 때 생겼던 변이가 추가 텐던 1을 긴장하고 2를 긴장하면서 많이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PBR3하고 PBR9가 상대적으로 그 문제가 많았던 교량 구간이었고요. 그 부분의 문제가 많이 확인된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이를 잰 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받침 인상하고 인하하고 디텐션 1차 긴장, 2차 긴장 이후에 보면 이런 데서는 물론 받침을 들었다 놨다 하니까 생긴 변이 말고 여기 보시면 그 계속해서 그 뭐라 그러나요? 미소한 변이가 생기면서 나중에 추가적인 이격의 발생이나 단차의 발생에 징후나 우려를 줄 수가 있었는데 2차 긴장까지 한 후에는 전혀 문제가 없이 변이의 변화가 전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릴 건 이게 그 PBR 3 구간하고요. PBR 9 구간에서 추가 텐던 3을 배치해서 평시 하중 쪽에서 그 뭡니까? 풀 프리스트레싱 상태, 즉 인장력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사를 했었던 거고요. 이때는 강연선을 좀 고강도로 썼었고 또 여기 보시면 요 설계상에서 요 추가 텐던 3-2, 3-1 이렇게 나눠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긴장한 구간하고 긴장하지 않은 구간에 보면 이만큼의 그 응력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라색으로 요게 그러니까 긴장력이 도입되지 않은 구간에서의 응력 변화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긴장력이 도입된 데서의 응력 변화고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서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추가적으로 긴장한 구간에서는 그 변형률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요 응력 값이나 지금 변형률 값이 나오긴 했는데 변형률 값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원하는 방향으로 응력이 도입되고 그 긴장력 때문에 그 압축 상태에 놓였다는 것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그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요 PBR 9에서도 내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그러니까 1단계, 2단계에 걸쳐서 두목에 대해서 교량 및 구조공학에서 했던 거를 결론을 뭐 완전하게 복구됐다는 거 말고 그냥 그 연구진으로서 참여한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어쨌든 한국복구공사까지 해서 당초 원 설계 시에 놓쳤던 일부 규정도 다 보완이 됐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추가 텐던 몇 개를 장착함으로써 완전히 정상 복구되었다고 판단됐고 이거는 그 자문위원단에 보고하고 공단에서 확인했던 문제니까 큰 문제가 없고요. 계측 결과를 분석한 결과 그러니까 추가 텐던 1, 2만 땡겨도 변이량은 뭐 그렇게 크지 않았고 우리가 추가 텐던 3을 긴장함으로써 일부 손상이 갔던 교량 구간에 대해서 보다 그 안전도를 확보하고 그 안전 여유를 많이 보장할 수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기술자보다는 저희가 지금 학교에서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어쨌든 긴장력의 도입 효과를 별로 이렇게 아주 높은 수준의 기술이 아니라 그냥 변형률 게이지를 붙임으로써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를 본 것도 저희로서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 두모교에 생겼던 균열하고 세그먼트 이음부의 문제점 그리고 복구 방안 진행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2부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이제 패널 세 분께 저희들이 패널 의견을 좀 듣도록 할 텐데요. 각자 한 5분 정도 시간을 좀 이렇게 좀 준수해서 그 안에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아까 이 슬라이도라는 프로그램 여러분들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그 들어오는 사이트를 안내해 드렸는데 몇 개의 질문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맡아주셨던 홍정무 전무님하고 김지상 교수님 혹시 그 질문 내용들 그리고 아마 시설공단의 담당자분들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들어온 내용들 보시고 혹시 좋은 대답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은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맞춰서 그중에 할 수 있는 정도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패널 중에서
첫 번째로 다오리엔시의 신별 박사님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뭐 전에 저도 일부 좀 참여한 부분도 좀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홍전모 전무님 발표하신 내용 들어보면 이제 정릉천이랑 이제 서호교 두 개를 이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파단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목적 자체가 이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거에 대응하는 방식들을 이제 어느 정도 추론해 보기 위한 그런 시나리오들로 전 이해를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두 교량에서 정릉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철근 연결돼 있긴 하지만 그쪽은 극한강을 기준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하셨고 극한 강도죠. 그리고 프리캐스트 세그멘탈인 서우교인 경우에는 응력, 그것도 풀 프리스트레싱으로 인장력을 허용하지 않는 기준으로 좀 더 엄격하게 기준을 잡으셨거든요. 이제 뭐 물론 어느 정도는 다 합리적으로 고민도 많이 하고 자문을 받아서 하신 내용이긴 한데 이렇게 구성하는 경우에는 항상 프리캐스트 세그멘탈 쪽은 여유도가 부족한 걸로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좀 더 응력적인 면에서 항상 풀 압축을 기대를 하고 시나리오를 구성하시니까 이렇게 되면 혹시나 좀 너무 과도하게 하는 건 아닌지 싶어가지고 이 두 가지 교량 말고도 또 이제 과제도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다른 교량들을 좀 더 수량을 늘리셔서 좀 더 시나리오를 비교를 해보시면 최근에 설계되어 있는 그런 프리캐스트 세그멘탈인 경우에 조금 좀 다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추가로 좀 수용이 되어지면 좀 더 앞으로 활용하기 좋은 유용한 좀 결과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그 프리스트레스 교량에서 극한강 검토를 하실 때는 결국 유효 프리스트레스력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시방서에 있는 간략식을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단면 해석이든 아니면 그 수치 해석을 통해서 나오신 유효 프리스트레스력을 가지고 그 평가를 하시는 게 좀 더 현재 상황을 더 잘 반영하실 수 있으니까 조금 번거롭더라도 그런 쪽으로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질문을 이렇게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이라기보다 의견을 두 개 정도 주셨는데 혹시 김지상 교수님이나 홍정모 전무님 지금 신별 패널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에 대해서 추가 의견이 좀 있으실지요? 특히 풀 프리스트레이싱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좀 과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예, 저희들도 그 당시에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했었고, 그다음 자문위원들하고도 디스커션을 많이 했고요. 근데 지금 서호교도 서호교지만 옆에 두모교가 그 당시에 프리캐스 세그먼트 교량인데 그 연결부 에폭시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기가 다 들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를 웬만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풀프로세싱을 확보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최선이다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거기에 특히 저희들이 되게 그러니까 좀 확인하기가 힘들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에폭시, 그러니까 세그먼트 연결부의 에폭시의 품질이었어요. 품질에 따라서 뭐 1메가에서 2메가까지도 에폭시 자체가 버텨줄 수 있는데 그 품질이 얼마나 균중을 하느냐도 변수가 너무 많고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그저 PSM 구간인 경우는 풀 스태싱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고 그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고정하중의 응력 플러스 1.7 활하중에 의한 응력이 2.5메가파스칼 이내로 들어오면 된다라는 그 규정과 두 개를 가지고 적정선에서 조율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 의견은 그 정도까지만 저희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 문제는 원칙과 그다음에 이제 기술자의 판단이 함께 이제 공존하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앞으로도 좀 고민을 계속 해가면서 저희들의 경험을 쌓아야 될 부분일 것 같기도 합니다. 두 번째 패널 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신의 이명재 부사장님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좀 관심을 끌 만한 얘기가 시나리오 관련된 얘기여서요. 시나리오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설계 단계에서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별도로 구성하도록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교량에 대해서 지금 시나리오는 당연히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게 이제 뭐 그 시나리오를 갖다 구성을 해서 향후 문제를 갖다 구성을 예측해 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라도 준비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 설계 단계가 아니라 공용 중에 정밀 안전 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그 사후에 이렇게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조치를 갖다 요구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이 아예 정밀 안전 점검 할 때 PSG 박스 같은 경우에는 강선 파단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시나리오를 갖다 구성을 해 놓는다든지 이런 방안의 접근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저도 이제 경험한 사례지만 그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장 구조 계산서를 뜯어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맞거든요. 지금 이렇게 이제 원설계랑 지금 뭐 그 새로 그 가정에 따라서 이렇게 해보신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금 조치를 갖다 취하셨는데 실제 값이 안 맞습니다. 특히 응력 같은 경우 이게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폭이 차이가 나는 게 많더라고요. 큰 차이가 나는 경우를 많이 봤었고요. 저 개인적으로 여기서도 사실 몇 가지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해주셨지만 응력이 사실 이렇게 그 응력 레벨까지 맞춰서 이 시공 단계 같은 걸 고려하고 뭐 가설 조건 같은 걸 고려하고 이랬을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기준은 풀 프리스트레싱이나 뭐 그러니까 PSM이나 이런 것들에서 이렇게 맞추는 건 좋은데 이 계산에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두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시나리오를 갖다 구성을 해서 접근하는 뭐 이런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명재 부사장님 의견 감사합니다. 그중에 이제 정밀 안전 점검 기회 등을 통해서 미리 좀 이런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 같은 것들을 미리 준비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또 주셨는데요. 지난번 오픈 이노베이션 때 제가 들은 바로는 서울시설공단하고 서울시에서도 교량이 이제 평상시 평가부터 시작해서 그런 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시설공단 담당자분들 참고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어서 세 번째 패널 분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종합 토론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패널 분은 한국도로공사의 박창호 박사님 좀 의견 주시겠습니까?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여러 학회 관계자분들께서는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보고서 작성을 하고 검토를 하고 또 보수 보완까지 다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토목이 경험의 학문이라는 게 이번 서울시의 도모교라든지 정릉청 고학교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많은 비용을 들여서 검토를 하고 보강을 했지만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유지관리 아니면 설계의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기술자 입장에서는 좋은 그 학습 공간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피드백 관련해가지고 아마 서울시에서도 다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룡적인 교량에서는 파단의 긴장제, 인터널 팬덤 같은 경우에는 파단 위험이 거의 이제 부식 방지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만은 이 PSM이라든지 이런 유사한 교량에 대해서는 파단에 대해서 아까 검토한 바 그 유사하게 시나리오를 미리 작성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파단이 되었을 때 어떤 순수로 파단을 하고 어떤 체계를 통해서 보완을 하고 교체를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미리 다 작성을 해놓으면 향후에 이제 당장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향후 20년, 30년 후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됐을 경우에 현재의 어떤 검토 결과를 가지고 아무
뭐 교통 차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향후에 어떤 유지관리 체계가 좀 더 합리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설계 관점에서는 요즘 우리나라 기술도 많이 발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신형식이라든지 이런 이름을 통해서 많이 슬림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라든지 모든 부재들이. 근데 이제 이런 유사한 교량에서는 문제 발생 시에 교통 차단까지 하면서 과연 해야 될 정도로 우리가 슬림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뭐 모든 발주처에서 좀 고민은 해야 되겠지만은 예를 들면 PSM이라든지 이런 케이블이 외부에 노출된 교량 형식을 적용할 경우에는 공용 중에 교체가 가능한 한두 개의 시나리오를 파단되었을 경우 교통 차단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보조적인 긴장을 하지 않고 교체가 가능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설계에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신설에서는 추가적으로 어떤 단면을 추가를 한다고 해서 크게 비용이 증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향후 유지 관리를 고려를 해서 좀 검토를 하면 설계 기준을 정착화시키면 좋지 않을까. 유지 관리 편의성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그 도롱사에서 서해대교 화재 사고로 케이블이 2개가 파단되었을 경우에도 사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 미리 화재가 발생되기 전에 검토한 자료가 있어가지고 그 당시 2개까지는 파단이 되어도 교량이 안전에는 문제가 없겠다는 그 결론을 얻었었기 때문에 그 당시 화재 발생 이후에 바로바로 이제 교체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설계까지 피드백이 되면 물론 긴장제의 파단 시나리오를 몇 개까지 허용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설계 컨셉을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도로공사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지만 부모교에서 같이 내진 보강 설계 시에 지금 사실 설계 기술이 많이 떨어집니다. 현재 검토한 과정에서도 모든 부분들이 설계 컨셉으로 검토를 하셨거든요. 근데 받침 교체 같은 경우에는 설계에서는 부등치마가 동일 이상, 하나의 교각에서는 동일하게 다 인상을 했을 경우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분적으로 받침 교체할 경우에는 그런 여건이 부모교에서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내진 보강 설계할 때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도롱사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곡성교라든지 사교 같은 경우에는 지점부에 하나의 교각에서 하나의 하부 구조에서 받침이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는 받침에 작용하는 수직 하중이 다 다릅니다. 특히 두모교 같은 경우에서도 동일 용량의 받침을 적용하더라도 수직 비니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내진모 설계할 때 수직 비니가 발생될 수 있는 받침 형식을 교체를 하는 것은 상당히 좀 향후에 위험을 수반한다고 할까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내진 보강 설계 시에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해서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처음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기 때문에 검토 과정에서 저는 사후에 중간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가장 아쉬웠던 부분 하나가 문제가 발생된 이후에 기본적으로 그 기하학적인 형상에 대해서 측량을 한 자료가 없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캠버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밀 측량을 한 상태가 되면 있으면 정밀 구조 해석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검토를 했는데 사실 설계하고 시공 상태하고 좀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응력은 모르지만은 캠버 같은 경우에는 쭉 피드백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보강 이후에도 그런 부분들이 참조가 될 수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또 유사한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저는 그 캠버 같은 기하학적인 형상을 기본적으로 정밀하게 측량을 해놓으면 구조 해석 검토에서도 우리가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콘크리트 강도뿐만이 아니라 그립 시링키지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한다고 하면 기하학적인 형상을 측량을 해놓으면 많은 좀 도움이 구조 해석 결과하고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검토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저희들도 이제 도로공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기본 기초 자료를 조사를 하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대응하는 전략에서 좀 더 어떤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이번 그 서울시에서 이 대응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박청호 박사님 감사합니다. 실제 교량을 관리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 아마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유지관리 설계, 내진 보강, 그리고 이제 캠버의 측정 및 활용, 이런 전반적인 앞으로 우리들이 좀 받아들일 만한 그런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지금 패널 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들 포함하고 그다음에 이제 플로우에서 들어온 내용들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저희들 좀 자유 토론을 55분 정도까지 대략 한 15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 발표하신 분들 중에서 패널 분들의 질문에 아니면 의견에 대해서 좀 추가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특히 이제 서울시설공단에서도 적극적으로 또 말씀하실 부분이 있다 그러면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뭐 그런 의견이 있으십니까?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 중에 좋아요가 3개 있는 게 있는데요, 질문이. 정론철 먼저 지금 저거부터 얘기할까요? 저 패널 분들 의견에 대해서 혹시 예. 추가로 얘기하실 거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보충 의견을 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용 교수님. 예. 예, 아까 그 이야기 나온 얘기 중에 프리캐스트 세그먼털 공법의 교량에 대해서 풀 프리스트레싱 컨셉이 과한 게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신별 박사님. 예. 그거에 대해서 좀 보충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프리캐스팅인 경우에. 일단 오늘 이 패널 분 중에서 우리 이명재 부사장님 보니까 반가운데 우리 앞에서 발표를 해주신 김상하 차장님이 그 홍제천 국가교 담당자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제천 국가교에 대해서 현장에서 많은 그 조사도 하셨는데 옛날에 그 홍제천 국가교에서 일할 때 이명재 대리와 이재훈 과장이 이제 그쪽 현장에서 좀 같이 일을 좀 했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때 생각이 나요. 그 홍제천 국가교의 경우에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설계기준 압축 강도가 45메가파스칼이었고요. 에폭시의 강도가 60메가파스칼이었어요. 아마 정릉천 국가교나 다른 이 서호교도 그렇고 두모교도 다 비슷한 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생각에는 에폭시 강도가 콘크리트 압축 강도보다 엄청 세구나. 그러니 에폭시로 붙여놓으면 별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 뒤에 제가 프리캐스트 조립식 교각 내진 성능 실험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 이 균열이 항상 그 세그먼트 접합부에만 균열이 몰려요. 그래서 그냥 현장 타설로 교각을 만들어서 내진 성능 실험하면 균열이 이렇게 분산이 되는데 프리캐스트를 해놓으면은 항상 접합부에서 모든 균열이 몰려서 그게 왜 그런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그 인장 강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체적인 인장 강도만 얘기하지 이 접착 강도에 대해서 좀 등한시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에폭시 자체의 인장 강도는 굉장히 높은데 콘크리트 강도보다 훨씬 높지만 에폭시하고 콘크리트하고 접하고 있는 면에서의 그 점착력이 따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의 인장 강도는 높더라도 두 재료 사이의 점착력이 생각만큼 높지 않기 때문에 인장력이 작용하면 그 접합면, 말하자면 에폭시하고 콘크리트하고 닿는 면,
그 면에서 균열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 타설로 하는 경우에는 이제 파셜 프리스트레싱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뭐 별 문제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프리캐스팅 경우에는 아무튼 그런 거동 차이 때문에 프리캐스팅 경우에는 풀 프리스트레싱으로 하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충 설명으로 이제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재용 교수님. 그러면은 저희들 지금 플로어에서 들어온 질문 중에 아까 홍정모 전무님께서 좀 얘기해 주신 게 지금 6개의 좋아요를 받은 질문은 시설공단이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 지금 시설공단 관계자들이 많아서 혹시 이렇게 표시한 거 아닐까 하면서도 저도 하나 눌러드렸으니까 꼭 그런 것만 아닐 것 같네. 거기 4개의 좋아요를 받은 질문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성모 전무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유천 내부 텐던이 안전하다는 가정이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닐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낙관적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내부 텐던이 파단이 됐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현실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부 텐던인 경우에 그 코크트가 이미 쳐져 있는 상태에서 그라우팅을 하기 때문에 그라우팅이 외부 텐던보다는 그라우팅이 잘 됐을 거라고 일단은 그 당시에는 미뤄 짐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 텐던을 하나씩 다 벗겨보고 관찰하는 과정에서 이렇든 저렇든 텐던이 그라우팅에 쌓여야지만, 그라우팅 재질이, 그라우팅 품질이 안 좋더라도 그라우팅에 둘러싸여만 있으면은 텐던의 부식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었기 때문에 내부 텐던인 경우는 그것보단 훨씬 그라우팅이 외부 텐던보다는 훨씬 더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또 당시에는 내부 텐던까지 그거를 언급할 수 있는 여력도 없었고, 내부 텐던을 파단에 대한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여력도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외부 텐던에 대해서 국한해서 모든 연구 작업을 수행을 했고요. 지금 현재 작년부터 서울공단에서 발주를 하셔가지고 그 서울시 관내에 있는 내부 텐던에 대해서 파단이라든지 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측할 수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그에 따른 파단 시나리오 부분을 지금 연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그 관련해서는 저 건설기술연구원의 김영진 박사님이 아마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뭐 특별히 김영진 박사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아직은 뭐 연구 중이니까 결론은 한참 좀 더 걸리겠죠? 예, 특별하게 지금 저 말씀은 없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릉청 고가교 피어 41번 경관의 파단 시나리오의 검토 내용으로 타 경관도 파단 시나리오로 활용을 해도 되겠는지 뭐 이런 부분인데 역시 홍정모 전무님. 지금 저희들이 정릉청 고가교 파단 시나리오는 그 파단된 41번만 기준으로 해서 검토된 건 아니고요. 전 경관에 대해서 그다음에 전 경관에 배치되어 있는 외부 텐던을 기준으로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릉청 국가교 그 타 경관에 대한 파단 시나리오는 다 적용이 돼 있고요. 다만 다른 교량에 대해서는 이 교량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이 교량에 나왔던 결과를 절대 적용을 할 수는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전체 교량에 대해서는 다 검토가 돼 있는 겁니다. 그 한 경관에 대해서만 검토가 된 게 아니고요. 근데 다만 발표 시간이 워낙 짧고 그러기 때문에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실시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발표는 그 정도 선에서 발표가 된 거고요. 전 교량, 전 경관에 대해서 다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혹시 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질문이 정릉청 고가교가 10톤 통행하중 제한 교량으로 알고 있는데 40톤 검토라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홍정모 전무님도 좋고 아마 시설공단에서 직접 답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어떠신가요? 1차적으로 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릉청국가교인 경우는 지금 현재 10톤, 그러니까 내부 순환로 자체가 10톤으로 통행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설계가 일단 기본적으로 40톤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초기에 그 자문위원단이랑 같이 발주처랑 서울시랑 서울시설공단이랑 안전자문위원회랑 같이 다 의논을 한 결과 일단은 내부 순환로인 경우는 대형 트럭이 못 다니게 할 뿐이지 그거를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못 태우는 건 아니니 40톤으로 일단 검토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라고 판단이 돼서 40톤으로 검토를 수행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10톤으로 통행 제한하기 때문에 일부 약간 그저 과다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그 교량의 안정성은 확보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공단 담당자께서 설명을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혹시 뭐 공단 쪽에서 얘기를 하실 분이 있으실까요? 만약에 뭐 발언 기회를 받고 싶으시면 지금 채팅창을 좀 이용하셔서 아까 슬라이드는 전체적인 공식적인 의견이면 채팅창에 알려주시면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이 교량의 통행 하중에 대해서는 뭐 저 개인적으로는 듣다 보니까 사실은 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그 교량에 통행하는 차량의 특성들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평상시에 내부순환도로라는 특별한 어떤 교량에 작용하는 하중 특성은 좀 저희들이 시설공단에서 앞으로도 기회가 될 때 확보해 두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다음 질문 올라와 있는 것 중에 아까 루즈벨트 교량에 대해서도 손상이 발견되자 교통 전면 통제와 가설 지지대 설치를 했었는데 내부 텐던의 경우도 외부 텐던 파단 신호리와 같은 개념이 가능할까요? 아주 정확한 질문의 포인트를 제가 좀 이야기는 그런데 혹시 뭐 공단이나 오늘 발표자 패널분 또는 참석자 중에 의견이 있으실까요? 일단 제가 먼저 일단 2차 답변을 해드리고 또 추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마 저도 이게 루즈벨트 결과를 이렇게 공단 쪽에부터 받고 바로 즉시 교량 전면 통제하고 가설 지지대 설치하는 걸 보면서 바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릉청국가가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아마 미국도 지금 그 이후에 공단에서 수행했던 파단 시나리오라든지 그 다음에 중간에 내부 텐던 부식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조사들이 전혀 안 돼 있어서 미국은 다른 교량에서도 이미 많이 긴장재 파단으로 해서 교량이 파손되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내부 텐던인 경우는 외부 텐던하고는 좀 기본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 게요. 외부 텐던인 경우는 바로 그 파단이 육안으로 확인이 되지만 내부 텐던인 경우는 육안으로 확인 자체가 거의 불가능할 뿐더러 외부 텐던과 내부 텐던이 가장 구조적으로 근본적인 차이는 내부 텐던인 경우는 다 본디드입니다. 그리고 외부 텐던인 경우는 다 언본디드고요. 외부 텐던인 경우에 그 파단이 되면은 그 파단 자체가 그 하나의 파단을 완전히 없애는 거로 구조 검토 가능한데 내부 텐던인 경우에 본디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라우팅이 다 돼 있을 경우에 그 구조물을 해석하는 그러니까 텐던에 의한 압축력이 작용하는 범위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걸 구성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그 서울시설공단에서도 발주하고 있는 내부 텐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부 텐던 파단 시나리오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조금은 안전측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부 텐던인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도 아직 그 내부 텐던의 파단을 100%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한참 연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른 분들의 또 추가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제 개혁안 시간은 거의 다 사용을 했습니다. 17시 55분, 저희들 계획한 건 다 됐는데, 질문 하나가 남아있긴, 좋아요를 안 받은 건 더 많고요. 좋아요 하나 받은 게 있긴 한데, 내용은 아마 각자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와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분들의 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닐까 싶기는 한데요. 오늘 상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지금까지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쉽지만 이것으로 2부 토론을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쉬는 시간도 없이 이렇게 해왔는데 오늘도 또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잘해보려고 하는데 항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토론 시간을 마치고 끝으로 서울시설공단 조성일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 좀 바깥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했고 중간에 뭐 기사가 자꾸 나오는 게 있어서 아주 완전히 집중하지 못했는데요. 오늘 사실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제가 실무자한테 확인한 거로는 학회에서 한번 2년 전에 발표를 하긴 했었다 이렇게 들었는데 2016년도에 이제 발생한 우리 정릉천 사고, 그 다음에 두모교, 서호교에 대한 우리 조사 및 보수 보강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또 이렇게 이제 모든 자료를 다 세밀하게 발표하고 공유하고 하는 것이 아마 실질적으로 처음 아니냐 이런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어떤 실패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좀 실수를 했다, 잘 몰랐던 부분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같이 공개해서 공유하고 토론하고 또 리뷰를 통해서 좀 업데이트 해 나가는 과정이 이 오픈 이노베이션의 의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우리나라 기술 발전에 좀 어떤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상당히 좀 저는 좋은 느낌으로 오늘 들었고요. 일부 이제 우리 아침에 아까 김상하 차장이 이제 발표한 거가 이제 사고 난 사례들, 최근에 사고 난 사례들 저희 공단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했었던 정릉천서부터 서호교까지 했었던 것이랑 관련해서 좀 리뷰를 해서 좀 보완을 할 만한 시사점들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최근에 제가 조사한 거로는 사고가 오레곤에서도 하나가 지금 뭐 번호교인가 철거하다가 무너진 것 같은데 그것도 구조가 PSC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저희도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철거를 하는 교량들이 좀 있기 때문에 철거 중에 안전도 중요하다 생각이 되는데 번호교가 5월 7일 날인가 5월 9일 날인가 무너진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좀 되고 플로리다에 생긴 이 루즈벨트 교는 아시는 것처럼 보고 받으신 것처럼 내부 텐던인데 이거 사고 나기 전에 콘크리트가 조금 조각이 떨어져 나기 전에 점검한 거로는 아마 이게 A등급이나 B등급으로 판정을 받았던 거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전혀 징후가 없었는데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져서 조사를 해봤더니 텐던 파단이 확인이 됐다. 그러니까 저희가 앞에서 정릉천서부터 서호교까지 했었을 때의 얘기들이 다소는 그때 했었던 그런 생각들이 조금 아닐 수도 있구나. 또 그렇게 만들어둔 우리 지금 시나리오들이 얘네들은 20년 동안 저희가 지금 제 생각엔 20년 동안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그만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진 것 같고서도 교량을 전면 통제해서 세밀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과정을 갖다 거쳤던 것 같은데요. 시나리오가 없었다. 그래서 그랬다라기보다는 어떤 이런 구조 안전을 접하는 좀 조심스러운 자세가 아니었었나 하는 생각이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둔 시나리오가 퍼펙트하다. 이게 답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국내외 사례를 갖다 저희가 봐가면서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저희가 기존에 만들었던 것들도 좀 업데이트 해나가고 좀 보완해나가고 그걸 같이 공유하고 또 다음번 사람들이 더 발전시켜 나가면은 훨씬 더 좋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시간 이렇게 주시고 항상 저희 오픈 이노베이션에 참여해 주셔서
좋은 의견 주시는 우리 교수님들 또 전문가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갖다 드리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예, 오늘도 제3차 PSC 오픈 이노베이션에 100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더욱 내실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외부 텐던 교량의 유지 관리 시에 숙지해야 할 그런 구조적인 현황들도 알 수 있었고, 시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공단이 이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로 실무진들이 조금 더 노력하고 관심을 가져서 안전하게 도로를 좀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다짐을 한번 해봅니다. 장시간 오픈 이노베이션을 진행해 주신 한국 교량 및 구조공학회 김호경 교수님과 여러 패널 분들, 전문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월 말에는 외부 텐던 교량별 보수 및 보강 결과에 대해 제4차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